뭐 제가 어떻게 여기 뭐 자규모 저기 뭐 강연에 뭐 발표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저기 가장 많이 저기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꼭 이 뭐 특히 뭐 대한민국 건국사와 관련되는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또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대한민국 건국사가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그죠? 뭐 잘 알지 못하고, 특히 오늘 이 테마는 상당히 한국사에 오랫동안 유포되어 왔던 그런 이제 하나의 뭐 레토릭 같은 뭐 이제 그런 이제 노직이기도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점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거나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김구 2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꼭 이 우파 시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기 강연을 자처하게 됐습니다. 막 그렇고요. 상당히 양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저기 주요 논점만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지금 제가 2탄 연구를, 김구 2탄 연구를 2023년 부터 시작을 했고, 작년 한 5월쯤에 초보를 했고, 그리고 올해 한 7월쯤에, 8월쯤에 두 번째 초보를 이제 완료를 했는데, 내년 한 8월 15일에 출간을 예정합니다. 2탄 연구는 권력정치 화신 김구가 되겠고, 특히 이 해방 이후에서부터서 그 사람이 뭐 김구가 11월 23일에 뭐 국내 황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1949년 6월 안두희의 총탄에 죽을 때까지 에 있어서의 그 김구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선택과 그 행동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연구는 종래 연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민족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따구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김구를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치학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을 적용하거나 혹은 사회과학 일반이 뭐 세계학계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김구의 정치 행적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오난과 저주의 정치학, 이건 뭐냐면은 상당히 김구의 그 정치 행동, 오늘 또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로 갔다, 우에서 좌로 갔다, 좌에서 우로 갔다, 다시 우에서 지금 좌로 갔다, 계속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정치 행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뭐 암살을 자행을 하거나 테러를 자행하거나 상당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 김구 같은 인물들의 어떤 그런 정치 학적인 심리, 권력 정치에 대한 심리, 그건 뭘까? 그래서 그걸 뭔가 설명해 보고 싶은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스피노자라든가 니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론들을 이제 끌어와서 김구의 정치 심리학을 이렇게 오난과 저주의 정치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나로서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김구 연구가 뭐 시작됐지만 상당히 기존의 어떤 그런 김구 혹은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와는 차원이 다른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리고 세계 시장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즉 카피에 깔고 있는 이제 표지에 사용할 그런 키워드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은 1탄 같은 경우는 개개인들을 테러했다 한다면은 2탄에서 이 권력정치 화신경구에서는 대한민국을 테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살국이죠. 그걸 뭐 논점화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1탄, 2탄이 연결되고 있죠. 전혀 뭐 무관한 건 아닙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1탄에서 뭐 예전에도 내가 이거 표를 보여드렸나? 김구 테러의 희생자가 지금 9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건 결코 부정할 수 없어요. 여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전부 다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 몇 번이고 이 추계를 여러 방송에서 발표회장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는 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99명 정도의 인간을,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인간이 정치를 한다면 어떤 정치를 할까? 이게 이 2탄 연구의 문제의식이고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민족주의가 어떻고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 유탄책이 나오고 나니까, 예전에는 김구 선생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킬구, 백정김구, 정카백보, 뭐 개살구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여기 자극적인 용어로 이 김구를 폄하하는, 폄하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목차는 이래요. 총 8장까지인데, 예전에 한번 내가 국회에서도 한번 했었고, 정규제 TV에서도 했는데, 그 내용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매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 5년과 국부인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승만을 대통령을 두고 와서 분단의 원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국부이면서도 원흉일 수 있다. 이게 과연 양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 이 어떤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단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인식이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우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반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죠? 답답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대항해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이 통일의 화신 김구, 분단의 원흉 이승만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후반에 이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어내는 역사 공작의 브레인이에요. 거기에 지금 한국 사회가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노직을 전제로 하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하게 되죠. 김구가 올라가면 이승만이 떨어져야 되고, 이승만이 올라가려면 김구가 떨어져야 되겠죠. 지금 이런 역학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좌우 진영이 여기에 연계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김구는 내년 풍순 8월 15일로 완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워져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저는 확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민경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 양반이 조선일보 2023년 9월 11일자에 바로 그 논리, 그 분단의 원흉 김구 이승만 어쩌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 양반이 증언을 했어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환호를 했죠. 왜냐면 나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했고, 이걸 만드는데 그 역사 공작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국장인 거, 사무총장인 거 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80년대 중반 이후에 주사파들이 이승만을 깎아내리는 대항마로 김구를 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맨 처음에는 김구를 처음부터 띄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김일성을 띄우고 이승만을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김일성 띄우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워낙 반공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은 아니지만.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구 대신 김일성으로 대처시킨 거죠. 대항마로 이제 김구를 등장시켰다. 뭐 그렇게 해가면서 마찬가지 뭐 북한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구에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운운하는 그런 헛소리를 이제 애들이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민경우가 그 인터뷰의 가장 마지막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사파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른 건 다 실패했는데 이건 성공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아, 이 민경우의 이제 증언을 듣고 나서,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논점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근데 이런 프레임이 그렇게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게 되는 것은 그냥 몇 명이서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여기에 정교조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그런 이제, 서부터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프레임은 이 혐오와 증오의 프레임이기도 하고, 전형적인 어떤 그런 이승만을 깎아내리기 위한 모략사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승만의 테마는 저의 테마가 아닙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김구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김구를 연구해 보니까 김구야말로 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논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내가 자처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국대학의 정치학과의 교수이고, 한국 정치사상사의 정통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이 신봉룡이라고 하는 교수 있어요. 그죠? 중앙일보에 글도 쓰고, 방송에도 나오고, 자기가 엄청난 학자 행세를 하는 그런 이제 노 교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이 주사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학술적으로 백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김구에 대한 연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이승만에 대한 역겨움. 그러니까 신봉령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과 역겨움의 역사관이다?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역사관일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지금 학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랬기 때문이야말로 그런 터무니없는 프레임 자체가 한국 사회에 널리 유포되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거는 2001년 책이지만
재작년인가에 나온 뭐 해방정국의 풍경이라는 책에서도 거의 같은 논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삼류죠, 삼류 그냥. 이런 책들은 그야말로 그냥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상하시고. 자, 그런데 사실은 또한 48년도에 양우정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48년도에 나온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 논평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남조선 단독 정부라고 악평하는 자, 애곡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찬탁파였다는 거죠. 좌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죠? 김구가 저기 남북협상을 가서 찬탁파들하고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공산당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언론 쉽게 이해가 안 가지만 뒤에 가서 설명을 듣고 저기 해보시면은 아, 양우정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반공반탁이 이제 46년, 47년까지. 그래서 이 반공반탁이 일어나게 되는 건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협상이 체결됐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국내에서 찬탁 반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거,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영 중소가 협의한 그런 국제적인 협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일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협정 자체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일제시대와 같이 식민지화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공동위원회 설치, 임시정부 설립, 그 다음에 이제 신탁통치 여부를 여기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지, 신탁통치를 받는다라고 정해 있지 않아요. 임시정부를 세워서 미군정과 협의를 통해서 신탁통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것은 누가 하는 이야기냐? 김구 일당들이 지금 유포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논의의 구도를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 협정 문구에서 이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아직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배양할 때까지 기간, 그러니까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원조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일제 식민통치처럼 그 4대 강국이 조선을 식민지화 시킨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임시정부를 세워서 거기 독립의 역량을 배양할 때까지 미용수 4개국이 뒤에서 후원하고 원조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다 놓고 와서 이 김구 일당은 이게 무슨 식민통치라든가 그따위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반탁운동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탁을 한다, 찬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반탁은 좋은 것이고 찬탁은 나쁜 것이다. 이런 식의 노직이 유포되어 왔던 거죠. 여기서부터 결과적으로 문제가 꼬이게 되었던 겁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김구가 앞장서서 그렇게 반탁운동을 전개했는데, 문제는 김구는 반탁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협정을 수용해가지고 만약에 임시정부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수립하게 되게 되면은 임정봉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임정봉대가 안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임시정부가 있는데 이 김구의 입장은 국민투표 같은 거 하지 말고 바로 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갖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임정봉대론이에요. 바꿔 말하게 되면 자기들이 신생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고를 갖고 지금 깔고 있는 게 바로 반탁운동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탁운동에 대한 이 김구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정부, 홍대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의 과도정부를 수립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정부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세워서 나중에 정식정부로 바꿔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경우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세우자는 거예요. 하지만 김구 같은 경우는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엄청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반공을 했다, 반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남북 간의 단독 정부를 세운다는 걸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제 반공 반탁 운동을 둘러싸고 이제 하지중장의 그 김구와 한독당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보여주는 저기 신문 기사가 되겠어요. 거짓 선지자, 몰입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뭐 저기 틀린 게 없어요. 다음은 이제 거기 이승만 박사 대통령의 그 정읍 발언에 대한 이 한국인들의 오해가 됩니다. 이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46년 6월이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미소공의가 지금 실패로 돌아갔고,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일대를 크게 뭐 2차례에 걸쳐서 순회를 하면서 연설을 강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랬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색이 1차고 이 파란색이 2차인데 2차 같은 경우 정읍 발언이 바로 6월 3일이고 그 다음에 전주가 6월 4일, 이리가 6월 5일, 군산이 6월 6일. 그래서 정읍 발언은 뭐 이 발언 자체가 이게 이런 일정으로 나오지만 이게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자, 그런데 정읍 발언에 대한 기본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자. 라고 시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뭐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읍 발언의 기본적인 진위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공의가 지금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안을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문제 해결기구가 아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자는 것은 북한과 영구히 분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인정을 확보해서 우리 힘으로 자율적인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학계에서 지금은 통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사회 일반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결코 이승만의 발언 자체가 남북분단을 깨우자라고 하는 그런 로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충분히 뭐 그 상황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죠.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정읍 발언에 대한 그 당시 미군정 공보부가 이 7월 13일 시점에서 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읍 발언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긍정, 부정, 무응답인데, 그런 것처럼, 이 정읍 발언 자체가 통일에 대한 미칠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이승만의 활동이 통일에 기여할 것인가, 등등의 그런 이제 내용인데 압도적입니다. 그죠? 반대하는 사람보다도 긍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그러면은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단독정부를 세우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이승만이 처음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게 한민당의 김성수, 당수인 이 김성수였습니다. 그게 46년 3월이에요. 일자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자료에 나오느냐? 이 2003년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술한 군정문서에 대한 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문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남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들이 지금 한민당에 침투한 프락치를 통해서 이 발언 자체를 캐치한 거예요. 그걸 지금 북한 쪽에다가 넘긴 거죠. 그래서 이 문서 내용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3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읍 발언에 비하면 한 3개월 앞서서 이미 나왔죠. 그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6일에 AP통신이 4월 6일 시점에서 마찬가지 거의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월경에 이르게 되면은 그 당시 민주위원 대리의장이었던 김기식이 마찬가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힐더링이라고 하는 미 국무성 차관보가 또한 마찬가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펠로우라고 하는 이승만의 특별 정치고문이 또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정읍 발언이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많은 여기저기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음을 알 수 있죠. 결코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뭐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읍 발언이 크게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서 왜곡돼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한 번도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검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정읍 발언을 남한만의 단정을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유포시켜 왔죠. 자, 뭐, 이런 이제 취지로 그동안에 이게 상당히 그 정읍 발언이 원래 취지와는 달리 이렇게 좌파들에 의해서 크게 왜곡되어서 그동안에 유포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실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김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김구 같은 경우는 46년 6월 5일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독정부에 대한 그 왜곡된 그런 취지에 대해서 48년 3.1절에 이승만이 기념식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야, 단독정부라고는 말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래가면서 저기 과도정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 단독정부 선거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간에다 유포시킨 거다. 이런 취지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이제 뭐 주목할 것은 마지막 내용이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단성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총선거도 정부도 수립하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런 이제 취지로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좌우합작이 되겠는데, 이 좌우합작은 뭐 여기 46년 10월, 그러니까 이건 뭐 원래 좌우합작은 뭐 6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여기에서 뭐 10월경에 좌우합작의 실원칙이 이 공포가 됩니다. 근데 이 좌우합작의 원칙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특히 뭐 토지개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합작 원칙에 대해서는 뭐 한민당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뭐 그런데 김구 같은 경우는 어떠느냐? 좌우합작에 대해서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뭐 그 점 있고요. 다음은 또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는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이념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좌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김구를 두고 무슨 뭐 완고한 반공주의자였다든가 뭐 그따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 자체만 잡을 수 있다 한다면 자가 되든 우가 되든 상관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 많은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점이 있고요. 다음은 여기는 이제 이승만의 좌우합작 비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도 이걸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나도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을 공산화로 이끌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좌우합작을 한다고? 자기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야, 그런데 이 양반이 아이오와주에 가가지고 닭을 키우겠다. 야, 그래서 닭은 또 왜 닭인가? 돼지도 있는데, 그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닭을 키운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여러 많은 지역이 있는데, 얘도 아이오와주인가? 야, 그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양반이 뭐, 치킨을 좋아하시나? 뭐, 이제 그래가면서, 가우뚱해가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이제 그 언설인데,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를 이제 알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뭔가 말로 전승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승만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아이오와주에 가서 뭐 닭을 키운다고? 좋아요. 뭐 그런 것처럼 좌우합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승만과 김구가 전혀 다른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죠. 남한 단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47년 11월 25일 시점에서도 남한 단선 단장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근데 그랬던 인간이 12월 말에 이제 이승만과 김구가 회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 민족 대표자 회의와 국민의회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남한 단선단정에 찬성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뭐 중요한 그런 논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놀랍죠. 그동안에 계속 남한 단선단정을 반대해 왔던 사람이 47년 11월 말 시점에서는 입장을 바꾸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소련 감시하에 뭐 총선거를 보이콧해서 남한만의 총선거 정부를 수립한다고 해도 법리상으로나 국제관계상으로 통일정부일 것이다. 그래가면서 단선단정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김구가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11월 22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시간 만에 또한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단독정부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요. 놀랍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단독정부 수립이 이제 47년 11월, 12월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무르익어가는 시점인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샤오일린이라고 하는 제2대 주한국 주한대사를 했던 사람의 그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련과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은 남한을 먼저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어느 한 개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통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뭐 이런 이제 사실관계도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겠고. 다음은 이제 남북협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48년 1월 28일 시점에 들어서게 되면 김구가 이게 완전히 북한 노선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정부 수립, 미소 양군 철수, 그 다음에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이제 논점을 갖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납니다.
자, 뭐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김구가 저기 남한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뭐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뭐 단독 정부는 안 된다 뭐 그따구 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유통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구가 뭔가 되게 그 자기를 희생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막 저기 유포가 되게 되면서 그동안 김구를 이렇게 띄워왔던 거죠. 하지만 김구라 그런 사람은 정치가예요. 정치가는 결코 이상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현실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논리는 도저히 성립하기가 사실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널리 유포되어 왔었어요. 거기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가해질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김구가 남북협상에 나가게 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요. 그런 거지 그 양반이 무슨 뭐 민족 통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야심을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만이 이게 앞뒤가 다 맞고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논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증언들과 저기 근거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올 수는 없으니까 한 개만 하나 저기 흥미로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런 책이 있어요. 장중정 총통 당한 중 한국 관련 자료 집약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 2007년도에 나와 있고 뭐 학교나 가게 되면은 뭐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페이지 수를 내가 안 넣었는데 이 4월 12일자에 중화민국의 외교부가 장개석 총통 앞으로 보낸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의 이름 자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효만을 통해 남한 단독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김구를 설득하도록 조치한 과정에 대한 보고,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어요. 보고서의 그 주제가. 자, 그리고 마찬가지 그것은 뭐냐면은 그 48년 3월 8일자에 유엄한 총영사가 지금 외교부 앞으로 보고한 내용의 기초에서 쓰여진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내용 어떤 거냐? 야, 김구가 이렇게 거기 이승만하고 합작을 하지 않고 이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남북 합작으로 지금 저기 협상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한다. 이걸 저기 어떤 거냐? 그 이제 이유에 대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에게 만약에 남한이 단선을 하게 되면은 북한에게 하나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빌미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유를 들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에서 설명을 하는데, 김구가 남한 단선단정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 네 번째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남한 단선단정을 해봐야 한독당 김구가 정권을 질 수 없어요. 그죠? 필패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 보고서에서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이제 논점을 갖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김구가 왜 남북협상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김구는 왜 자기들이 선거를 해봐야 실패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장독수 암살 사건인 거죠. 지금은 김구는 12월 2일 시점에서 한민당 정치부장인
설산 장독수를 암살을 했고, 그것 때문에 배우로 지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독당의 많은 이 주요 요인들이 체포가 됩니다. 신문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이 김구 한독당은 이제 정치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독수 암살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군정도, 한민당도, 이승만도 크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개강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계속 신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김구 한독당은 이제 선거를 해봐야 도저히 승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자기들이 자각하게 되는 거죠. 필피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남북협상, 그러니까 북한과 연대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 거지, 무슨 김구가 무슨 38송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어쩌고저쩌고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 교수님이 또 말씀하셨겠는데, 이 성시배에게 획책이 있었죠. 그래서 김구는 남북협상을 통해서 북한과 연대해서 영공합작, 공산통일정부를 세우겠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맨날 김구하게 되면 통일 이야기해요. 그죠? 하지만 김구가 과연 어떤 통일을 추구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그 뚜껑을 까보니까 이런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측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 점이 있다는 점. 저 시간이. 그러면 이제 분단의 책임 문제가 되겠는데, 이건 이제 남북협상에서, 과정에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논점입니다. 자, 이건 이제 48년 3월 서신인데, 남북협상을 하기 위해서 2월 16일에 김기식이 김일성, 김두봉 앞으로 남북협상을 제안하는 편지를 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이상이 지난 3월 26일에 김구가 김일성이 회신을 냈어요. 그 회신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일부예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라고 그래요. 아니 34, 5세밖에 안 되는 김일성이가 지금 김규식에게 70을 훨씬 넘은 노인네들한테 당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자, 그러면서 당신들이 결과적으로 모스크바 3.3 결정과 소미 공동위원회를 반대해서 거듭 파열시키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 한국 문제 해결을 한국인들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소련의 제안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은 남북 분단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바로 김구 당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기서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편지상에서는 그렇게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흥미로운 데이터는 수서론 군정의 2인자였던 네베테프가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일기가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으로 이제 평가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인용을 하지만 사실 대충 막 읽어버리거나 그러는데, 조금 더 그 밀도 있게 섬세하게 읽게 되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네베테프 비망록에서는 남북협상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쓴 그 3월 10일자의 그 일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제에 관한 스쿠바 결정에 대한 김구의 입장은 지금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못하게끔 만드는 결과로 귀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분단의 책임이 지금 김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베테프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월 8일자,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여기 일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김구가 지난 일은 생각지 말자고 한다. 그리고 이 말은 한국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김구가 자기 자신이 잘못을 했다라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다라고 네베테프가 일기에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 일을 생각지 말자라고 김구가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서 그 3월 26일자 김일성이가 편지를 보내오니까 그걸 받고 북한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때문에 지금 분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김구가 밀사를 파견합니다, 북한으로. 그렇게 해서 지나간 일은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기 제안을 했고, 김일성이가 그걸 수용하면서 김구가 평양을 갈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의 내용을 지금 네베테프는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김구는 지금 현재 남북분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백지환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옛날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자, 그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평양에 가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남북협상이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됐고, 그렇게 해서 김구는 19일에 평양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남북분단의 책임은 김구한테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이 책이에요. 이런 책인데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중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현수 편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이 내용적으로는 잘 돼 있어요. 김영중 선생 책이 한 500번이 참고 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선인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북으로 팔리다 보니까 아마 중고서가 유통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책과 이걸 두 개를 저는 같이 봤는데, 빠진 게 있기도 하고, 일자가 앞뒤로 뒤틀린 게 있어요. 15일 내용인데 13일로 돼 있거나 그래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두 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제 연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데이터였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남북협상 연공합작인데, 실제로 여기 김구가 이제 남북협상을 갔는데,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는 종래에 맨날 남북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남북협상 과정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연공합작이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남한에서 올라간 이 정당 사회단체가 지금 북한과 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협상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4월 23일이면 이제 2박 한 4일 동안의 그 연석회의를 마치는 날 이제 상명서 같은 문서들을 채택을 했는데, 그 채택 문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투쟁 전국위원회 결성에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한 56개 정당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그 문서에 사인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허헌희, 남로당 책임비서인 허헌희 담당을 하게 되고, 부위원장은 백남훈, 그리고 마찬가지 그 외에 이제 50명의 수정위원을 결성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한독당에 엄황섭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했고, 마찬가지 수생본부가 해주에 설치가 됐고, 서울 지역에는 이승엽이가 그 담당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김구는 50총선을 보이콧한 것만이 아니라 남로당과 북로당과 연대해서 50총선을 깨트리기 위한 그런 위원회 결성에 합의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 여기 보이콧과는 전혀 차원이 상이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독당, 북로당, 남로당 등은 이렇게 연공합작에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오는 문건에 의하면은 그런 김일성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안고한 반공민족주의자였던 김구가 연공민족주의자로 변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습니다. 야, 그런 내용들은 여러 문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시간 다 되어버렸네. 다음은 이제 뭐 분단의 진실 문제인데,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15분 응? 15분 더 하시죠. 아직 45분 하셨어요. 아, 그래요? 15분 더 하시죠. 아, 그러면 뭐 충분할 것 같다. 야, 그래서 이 남북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정치가 서로가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어쩐다고 그래서 김구가 어쩐다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분단의 원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 유엔의 제안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남북 분단의 책임은 북한 쪽에 있는 거지 남한 쪽에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엔 결정 자체를 우리는 남한은 수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 선거의 정당성이 정통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택통론 이야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참. 야, 이 이야기는 조금 이제 뭐,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면 남북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김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도 우리가 뭐, 첫 번째 제가 여기 와서 강연했던 주제에도 포함됩니다만, 그래서 뭐 50총선에 순색 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유엔총회의 정부 승인을 저지하는, 방해하는 그런 이제 또한 획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0월에는 뭐, 이렇게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순반란을 사주했던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49년 5월에는 막 강포서령의 올북을 또한 사주한 등등,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민족의 거성이 아니라 반민족이죠. 그죠? 반국가고. 이런 인물을 가지고 와서 뭐 국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죠. 뭐 민족의 거성이 어쩌고.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46년 7월자인데,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주 기회주의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로 갔다, 자로 갔다, 우로 갔다, 자로 갔다. 계속 이런 행적을 보인다는 거. 오락가락 하는 행적. 그렇기 때문에, 김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념과 사상이 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죠. 근데 그런 자가 무슨 뭐 민족주의자라고? 더욱 이야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건 너무 자극적인가? 근데 종북의 원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연구한다니까 책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제 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하지만 뭐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반대한민국 정치 노선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종북 수사파라든가 신남북 합작파. 여기서 말하는 신남북 합작파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이 조봉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런 인간들을 전부 다 싸그리 모아서 한마디로 그냥 신남북 합작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조금 저 뭔 말이야 이제 그럴지 알 수 없지만 이걸로서 어떻게 보면 책이 한 권 나올 수 있는 논점을 갖고 있어요. 자,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바로 사상적인 또한 원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아마 조금 아는 사람들은 쉽게 이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영공합작 적파통일 노선을 추구했던 인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공산통일정부의 대통령을 몽상한 인물이다. 그렇게 봐야만이 왜 김구가 남북협상을 하고 남북협상이 끝나서 대한민국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대한민국 국민됨을 거부한 인물이고 비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죽였다고 해서 안두희를 뭐 재판에 걸고 말이죠. 무기징역을 때리고 택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다음 연구가 이제 안두희 연구니까 이제 그때 또 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김구의 정치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뭐 여러 표현이 있는데 갈팡질팡 정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하니까 이제 이런 키워드를 쓰지만 책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훨씬 더 고급스러운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김구의 어떤 그런 이 정치 노선을 이 가변 노선과 불변 노선으로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지금 한 이야기들은 이제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반공반탁, 좌우합작, 단독정부, 남북협상, 그 다음에 미군 철수론.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총 한 7, 8개 정도로 이 김구의 노선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노선 중에는 매번 바뀌는 노선이 있고 안 바뀌는 노선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안 바뀌는 노선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정봉대론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봉대해서 정식정부로 세우자는 거죠. 그죠? 그 논리는 뭐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바뀝니다. 계속.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가짜정부예요. 진짜정부가 아니라고요. 대표성이 없어. 자,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임정봉대론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권력의지에 아주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왔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반공반탁, 애국 분단과 통일, 뭐 자주와 예세. 이런 식의 그야말로 뭐 왔다 갔다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정치 행동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구에 비교하면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단순해요. 그죠? 아니, 처음에 반공반탁을 했으면 당연히 단독정부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점이 이제 그렇고. 다음은 이제 이걸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래요. 그래서 김구 이승만의 정치 노선을 비교한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구 연구를 하게 되니까 이승만과 비교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위화감을 갖게 됐어요. 김구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비교를 한다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 앞으로 뭐 김구 이승만을 막 대등하게 대놓고 막 좀 비교하고 그러면은 나 바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비교하려면 뭔가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야, 그래서 방공만탁이 있고 좌우합작, 남한 단선단정, 남북협상, 남한 총선. 김구고 이승만은 계속 엇갈립니다. 그죠? 처음만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 하지만 처음에 그 방공만탁에서도 기본적인 정치적인 목적성이 달랐어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사파들의 역사공작 프레임 자체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죠?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서,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삶이 한국 사회가 참 허술하다, 유치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확실하게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걸 뭔가 대체해야 되겠죠. 대체할 수 있는 연구 가설을 이제 제가 발견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권력정치 하신 김구, 소명의 정치가 이승만. 저는 이렇게 두 명을 파악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내가 그냥 막 뭐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논점을 세운 게 아니고, 이 김구 연구를 앞서 했던 말씀드린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야, 김구라고 하는 인간을 민족주의자가 아닌 정치가로 파악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정치가로 파악하게 되면 이 정치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것과 상대화되는, 비교되는, 적대하는 그런 정치로서 권력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뭐 크게 한 가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막스 베버의 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치가의 자질과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로직을 한국 건국사에 투영시킨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이에요. 이런 논점을 가지고 가게 되면 세계 학회 어디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뭐 자유의 수사를 이야기하시던데, 야,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아카데믹하게 뭔가 학술적으로 이걸 논의를 하게 된다면 소명의 정치가가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만 또 내가 이승만 연구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오네. 야,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 점이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제 책의 그 마지막 이제 갈무리 부분에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이게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김구라고 하는 그 두 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그것이 뭔가 민족주의의 그 순수한 염원의 응축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김구라고 하는 두 글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전복과 적화를 상징하는 살국의 문자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